한 섬나라가 거대한 대륙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인구 2,300만 명, 면적은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에 불과한 이 섬이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이 작은 섬 앞에서 쉽사리 손을 뻗지 못하는 걸까요? 202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에워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일상처럼 벌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에는 대만과 마주보는 푸젠성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침공 의지를 담은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흘러나온 시나리오는 섬뜩합니다. 대만이 보유한 사거리 2,000km급 순항미사일이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5배가 넘는 이 사거리 안에 중국 동부 해안의 원자력 발전소 100여 기가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을 잇는 중국 경제의 심장체가 거대한 방사능 인질로 바뀌는 셈입니다. 대만하를 삼키려다 자국 해안선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일본과 미국까지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최악의 수렁.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흔들 이 위태로운 균형,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면 단숨에 끝날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민해방군 병력 200만 명, 전투기 3,000대, 군함 700척. 숫자만 보면 대만은 코끼리 앞에 선 고양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만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130km입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 좁은 바다가 중국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수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배에 싣고 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대만의 미사일과 전투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조차 금기시되는 시나리오가 유출됐습니다. 대만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 하이쿵과 윈펑의 사거리는 2,000km에 달합니다. 이 반경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늘어선 원자력 발전소 100여 기가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상하이에서 홍콩까지 중국 GDP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황금 해안선 전체가 사정권입니다. 대만이 원전 한두 기만 타격해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방사능 오염은 군사시설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항구가 폐쇄되고 수천만 명이 대피해야 합니다. 체르노빌의 악몽이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핵전쟁에 준하는 재앙을 안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중국도 대만의 원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다릅니다. 대만의 원전은 3기, 중국은 100기 이상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순간 피해 규모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만은 잃을 것이 적고 중국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약자가 강자의 급소를 정확히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이 쥔 카드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 억지력에 버금가는 공포의 균형. 중국이 쉽사리 침공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2027년을 언급한 이후 대만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2027년 침공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시점까지 대만 무력 통일 능력을 완성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 군사력 증강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훈련을 일상화했습니다.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 주변 6개 해역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만 본섬을 완전히 에워싸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규모의 훈련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만 시민들에게 너희는 이미 포위됐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려는 심리전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입니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첫 번째 항모는 랴오닝함, 두 번째는 산둥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모에 붙인 이름이 푸젠입니다. 푸젠성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보는 중국의 해안 지역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이 배는 대만을 치기 위해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푸젠함은 기술적으로도 이전 항모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배수량 8만 톤 이상, 전자기 사출 장치를 탑재한 중국 최초의 항모입니다. 미국의 최신 항모 제럴드 포드와 같은 방식입니다. 더 무거운 전투기를 더 많은 무장을 싣고 더 빠른 간격으로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함재기 수도 60대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대만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선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모 한 척으로 전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해협은 좁고 얕습니다. 거대한 항모가 기동할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내 대한 미사일과 기뢰에 취약해지는 구간이 많습니다.
푸제남은 상징적 위협이지 결정적 무기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중국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옆에서 이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날카로운 통찰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만과 일본 최서단 요나쿠니 섬의 거리는 불과 110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의 3배 남짓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맑은 날이면 요나쿠니 섬에서 대만의 산봉우리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 거리가 왜 중요할까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려면 반드시 이 해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만의 동쪽 바다를 장악해야 완전한 봉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일본의 경제 수역과 겹칩니다. 중국 함대가 대만을 에워싸는 순간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남의 집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집 마당에 불이 붙는 상황입니다. 지리적 도미노를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면 다음 차례는 요나쿠니입니다. 그 다음은 이시가키, 미야코, 그리고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주인미군의 핵심 기지가 밀집한 곳입니다. 오키나와가 위협받으면 일본 본토 방어선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대만을 지키는 것은 일본에게 오지랖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은 요나쿠니 섬에 자위대 연안감시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인구 1700명의 작은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선 겁니다. 이시가키 섬에는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주둔을 시작했습니다. 미야코지마에도 탄약고와 미사일 기지지 건설이 한창입니다. 대만 해협을 향해 방패를 겹겹이 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의 일본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전쟁을 포기한다는 헌법 구조 아래에서 일본은 70년 넘게 전수방위, 공격받을 때만 방어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그 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역사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 존립위기 사태라는 표현은 일본 법률상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위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직접 공받지 않더라도 미국과 함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 단순합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일본의 생명선이 끊깁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 유조선들은 말라카 해협을 거쳐 대만 해협 또는 그 인근 바시 해역을 통과합니다.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이 항로가 중국의 통제 아래 놓입니다. 에너지 수급이 막히면 일본 경제는 석 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군사적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주일미군의 핵심 공군 기지입니다. 대만 유사시 중국의 1차 타격 목표에 이 기지가 포함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이 날아드는 상황인 겁니다. 방관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비해 일본은 급격한 군비 확장에 나섰습니다. 2023년부터 5년간 국방비를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이지스함에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사거리 1600km, 중국 본토의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조치입니다.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는 경항 공모함으로 개조 중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이 함정에서 이착륙할 예정입니다. 항모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는 셈입니다. 자폭 드론 수백 대 도입,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위대의 계급 명칭까지 바꿨습니다. 해상자위대의 1등해자는 대령으로, 해장보는 소장으로 변경됐습니다. 미군과 연합작전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식적 변화 같지만 의미는 무겁습니다. 실제 전쟁을 상정하고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일본의 변화에 중국은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반응이라기보다 발작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의 입에서 외교 무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목을 베어버리겠다. 조폭 영화 대사 같은 이 말들이 공식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2023년 8월 중국 외교부는 새벽 2시 56분에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새벽 3시 가까운 시간에 타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은 외교적으로 극도의 무례입니다. 국제 관례상 이런 방식은 전쟁 직전이나 단교 상황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과잉 반응 자체가 중국의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자신감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실제로 개입하면 대만 침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전력을 비교해보면 중국의 불안이 이해됩니다. 미 해군 제7함대의 모항은 일본 요코스카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대가 대만 해협까지 이틀이면 도달합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의 F-2, F메이기 3호 전투기들은 몇 시간 내에 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까지 합류하면 중국은 대만 하나가 아니라 미일 yap군 전체와 싸워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대만을 빠르게 점령하고 기정사실화하려던 계획이 틀어집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서방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겪고 있는 상황이 중국에게도 닥칩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러시아보다 세계 경제와 훨씬 깊이 얽혀 있어서 타격은 비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그러나 위협은 동아시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반도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될까요? 대만 해협은 한반 비행기로 2시간 거리입니다. 지리적으로 먼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는 한 몸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총성이 울리는 순간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 도발을 일으킬 확률이 압도적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군의 전력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것이 북한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병력은 약 28,000명입니다. 이 병력이 대만 전선으로 차출되면 한반도 방어에 공백이 생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차출을 최대한 막고 싶습니다. 그 역할을 북한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북한이 NLL에서 포격을 가하거나 서해 5도에 위협을 가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군은 대만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북한에게도 이득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성공하면 동아시아 판도가 완전히 방해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 후원국이 더 강해지는 셈입니다. 체제 유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심지어 전쟁 와중에 한국을 위협해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2022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은 눈에 띄게 강화됐습니다. 북러 협력이 주목받는 사이 북중 관계도 조용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제2전선을 여는 것이 그 지지의 실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대만 사태와 북한 도발이 동시에 터지면 한국은 양면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가혹합니다. 어떤 길을 택해도 대가가 따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직접 참전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응해 해군이나 공군력을 대만 해협에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증명하고 전후 질서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중국과의 관계는 파탄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연간 교역액이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드 배치 때 겪었던 경제 보복이 장난처럼 느껴질 수준의 제재가 쏟아질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후방 병참 지원입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미군에게 기지와 물자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동맹 의무를 이행하는 중간 지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구기지, 군산 공군기지. 이 기지들이 대만 작전의 후방 거점이 되는 순간 중국의 타격 목표 명단에 올라갑니다. 미군 기지만 정밀 타격한다고 해도 그 기지들은 한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립선언입니다. 양측 모두와 거리를 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립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70년 동맹의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후 안보 공약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억지력도 약해집니다. 북한이 이를 오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원유 수입로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에서 옵니다. 그 배들이 지나는 길목이 대만 해협과 바시 해협입니다. 항로가 막히면 비추로춤유로 버티는 시간은 90일 남짓입니다. 석 달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있습니다. 대만 TSMC는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전자산업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TSMC가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그 여파는 한국 기업에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만은 약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중국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원전 100여 기가 방사능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일본은 존립위기를 선언하며 결사항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고리로 대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하나를 삼키려다 자국 경제의 심장부를 방사능에 노출시키고 미일 연합군과 정면 충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 내부의 균열도 표면화됩니다. 경제 제재로 수출이 막히고 실업률이 치솟고 물가가 폭등하면 사회 불만이 분출됩니다.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은 경제 성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흔들립니다. 무리한 대만 침공이 중국 공산당 체제 붕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이 이런 위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게 체제의 정통성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다음 세대에 미룰 수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물러서면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나아가도 위험하고 물러서도 위험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202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해가 정말 전쟁의 해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드라인이 설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각자의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만 해협의 파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장도 커집니다. 동맹과 경제, 안보와 번영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선택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연 2027년 동아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